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매매 시세 하한 평균은 국책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17억 6천만 원, 민간기관인 KB국민은행은 19억 원으로 같은 집인데도 1억 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주변 대표적인 아파트 단지 몇 곳을 비교해봤더니 적게는 5천만 원부터 많게는 1억 원 가까이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도 차이가 났습니다. 부동산원은 전국 아파트 매매가가 올해 6월 말부터 반등했다고 발표했지만 KB는 8월에서야 상승 전환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시차가 거의 2달 가까이 벌어진 겁니다. 진단이 아예 상반되기도 합니다. 올해 6월에서 7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 지수 변동률을 보면 KB는 하락한 반면 부동산원은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기관마다 통계가 제각각인 이유는 표본 수와 조사 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KB의 조사 표본 수는 전국 아파트 6만 2천여 가구로 부동산원보다 2배 더 많습니다. 조사 방식도 KB는 중개업소가 직접 가격을 적고 부동산원은 조사원이 개별 가격을 조사해 적정가를 산출합니다. 두 기관 모두 표본 실거래가가 없으면 주변 아파트 거래나 호가 등을 활용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지거나 주간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또 조사 기간이 짧은 주간 통계 발표가 오히려 시장 왜곡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주간 조사를 공식적으로 공표하는 것 자체에 대한 의문이 분명히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된 거라서 내부적으로 활용하겠다고 그러면 그럴 수 있겠지만 외부에 공표하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되는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원의 집값 통계가 조작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까지 나오면서 부동산 통계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통계 신뢰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의 이 뼈아픈 진단을 해서 방향을 좀 잡고 필요하면 공론화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가격 지수를 선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부실 공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불법 하도급이 건설 현장에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가 100일 동안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현장 508곳을 불시에 조사한 결과 179개 현장에서 300건이 넘는 불법 하도급을 적발했습니다. 의심 현장 3곳 중 1곳 이상에서 불법 하도급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업들 스스로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동안 제대로 된 단속도 없었고요. 이번이 어떻게 보면 10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단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자격자, 무등록자의 하도급을 준 경우가 가장 많았고 하청업체가 재하도급을 준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는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발주자, 원도급사, 감리에게까지 하도급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과징금을 높이고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 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나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원청이 불법 하도급을 지시 공모했다면 피해액의 5배,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3배 이내의 손해배상금을 물립니다. 불법 하도급을 준 경우 원청은 물론 발주자도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하청업체도 1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발주자와 하청업체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특별사법경찰은 불법 하도급 또는 건설 노조라든지 아니면 이에 대한 부당한 어떤 이권에 개입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장 단속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통해서 수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불법 하도급을 확인한 발주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한편 건설 현장의 다양한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 혁신 방안을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I'm very concerned about that. The artillery activity is almost constant at the moment. So, like I always say, we go day by day on Zaporizhia, hoping that there won't be a hit at the plant or that a power supply line will not fall.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 성사는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연방안보회의 서기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파트루셰프 서기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난 자리에서 다음 달 베이징에서 두 나라 정상이 회동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중국 1대1로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1대1로 정상회의에 110여 개 나라가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В условиях развернутой коллективным Западом кампании по двойному сдерживанию России и Китая особое значение приобретает дальнейшее углубление российско-китайской координации. 베이징 회동이 이루어지면 두 정상은 지난 3월 시진핑 주석의 러시아 국빈 방문 뒤 7달 만에 다시 만나게 됩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뒤 푸틴 대통령의 첫 해외 방문이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러 정상회담, 그 밖에 국제정세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나라 사이 군사 분야를 포함한 전략적 협력 관계 강화와 외부 세력에 맞선 공동 투쟁 방안도 협의 대상입니다. 霸权主义阵营对抗的逆流越是汹涌，我们越是要顺应时代潮流，展现大国担当，履行应尽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으로 북러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데다 오는 11월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이 커지면서 두 정상의 만남은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시커먼 소용돌이가 도시를 집어삼킵니다. 회오리 바람이 휩쓸고 간 자리는 마치 폭격을 당한 듯 쑥대밭이 됐습니다. 도로는 뒤집힌 차들과 부서진 잡동사니들로 어지럽고 곳곳에선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끊어진 전깃줄에선 연신 불똥이 튑니다. 중국 동부 장수성의 2개 도시에서 3시간 간격을 두고 토네이도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기상대는 개량 후지타 등급 2와 3 이상의 강도로 추정했습니다. 사망자 10명에 중경상 8명, 6,800여 명의 이재민이 나왔습니다. 주택과 축사 등 2천여 채가 무너지거나 파손됐고 수확철 농작물 피해도 컸습니다. 农作物受损41.8公顷，2000余平米猪舍部分墙体倒塌，顶部塌陷。 드넓은 평원이나 탁 트인 바다처럼 바람이 맞부딪히기 좋은 곳에서 생기는 토네이도. 중국에선 양쯔강 하류인 장수성이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꼽힙니다. 특히 9월 중하순의 토네이도는 이례적이어서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지난 7월 13일 경기 부천의 교차로 SUV 한 대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입하더니 신호대기하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사고 직후 잠깐 멈추는 것 같았던 SUV는 이내 빈 공간을 찾아내 요리조리 빠져나가며 그대로 달아납니다. 차를 몰던 40대 남성 A씨는 이후 보행자 2명까지 들이받고선 차를 놓고 달아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A씨는 20km가량 떨어진 집에서 붙잡혔는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만큼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을 우려가 크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차량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과거에도 음주운전자들이 선처를 바라거나 구속을 면하려 차량을 임의 제출하는 일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차량을 압수한 건 이게 최초 사례였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그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달리는 자동차는 그 자체가 위험한 흉기와 같기 때문에 미리 압수해서 그 또 다른 사고가 재발되지 않게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강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에 따라 지난 7월부터 2달 동안 이런 식으로 압수된 차량은 전국에서 11대. 경찰은 앞으로도 음주운전 재범 가능성이 있거나 운전자가 차량을 임의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적극적으로 압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지난달 31일 새벽 복선 구간을 달리던 오토바이가 급히 방향을 틀더니 도로 한가운데 공사장 안전시설물을 들이받습니다.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2명은 그대로 튕겨나가 전봇대에 부딪혔고 어깨와 머리를 심하게 다쳐 모두 숨졌습니다. 경찰은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은 운전자가 시속 40km 구간 도로에서 과속했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의 유족은 사고 원인이 공사 현장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인명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겁니다. 얘가 이제 중심을 잃고 도로 쪽으로 가까이 오다가 이 안전 패스를 지금 충돌을 하게 된 사건이거든요. 유족들의 주장이 근거가 있는지 당시 사고 현장 상황을 자세히 찾아봤습니다. 사고 다음 날 유족이 현장을 다시 찾아보니 커브길로 진입하는 차선이 도로 중앙 공사장 안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또 공사장 앞에서 차선이 뚝 끊기는 데다가 급회전 구간이라 사고가 났을 때처럼 새벽엔 어디로 가야 할지 더 알기 어렵습니다. 도로를 점용해 공사할 때 노면의 기존 표시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국토교통부의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 지침에 어긋납니다. 실제로 인명사고 이후에야 뒤늦게 차선을 새로 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당시 차선은 이처럼 흔적만 남아있고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차량들이 제대로 주행할 수 있도록 방향 표시가 새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의 차선이 문제가 된 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전력은 경기 양주시로부터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 2년째 송전선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차선에 대한 안전 문제를 지적해왔고 결국 지자체가 지난 3월 펜스 주변 차선을 새로 칠하라고 공문까지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펜스만 치고 그냥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했어요. 또 이 구간에서 사고도 몇 번 났고 그래서 늘 우리 주민들은 위험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경찰이 과속 여부만 따져 수사를 끝내려 한다며 유족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라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사가 철저하게 진행돼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으로만 몰고 가는. 경찰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공사 관계자를 한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며 과속 여부를 먼저 살핀 뒤 이후 따져볼 문제란 입장입니다. 경기 양주시는 차선 도색을 권고할 수는 있어도 관리 책임은 한전에 있다는 입장이고 한전은 안전조치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유족은 차선폭 감소 표시나 위험 표지판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도로공사 관계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된 판례를 근거로 검찰 수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로 들어오는 남성. 현금을 꺼낼 목적으로 결제기를 다짜고짜 벽돌로 내리칩니다. CCTV로 녹화하고 있다는 안내 문구가 커다랗게 붙어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재작년 한 달에 200~300건 수준이었던 무인가게 절도는 지난해엔 매달 400~500건을 넘길 정도로 훌쩍 늘어났습니다. 점원이 상주하지 않는 곳을 누구나 24시간 내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 보니 범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무인가게는 신고업이 아닌 자유업이라 별도의 인허가 절차 없이 사업자 등록만 하면 영업할 수 있어서 가게 수를 정확히 집계하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보다 못한 일부 자치구는 무인가게에 지능형 CCTV와 출입 인증기를 달아주겠다고 나섰는데 대부분은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경찰이 출입 인증과 무인 경비 시스템 가입 등
자체적으로 방범 체계를 강화하라고 홍보하긴 하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야간에 무인으로 운영하는 편의점입니다. 이렇게 출입 인증기를 통한 입장 전 신분 인증 절차를 마련한 곳도 있지만 일반 무인 가게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일부 업자들은 초기 비용이 적다 보니 절도 피해를 봐도 신고에 합의금을 받으면 오히려 이득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속된 표현으로 합의금 장사를 한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피해 금액이 몇천 원인데 실제 그 금액의 뭐 30배에서 50배, 몇십 배로 요구하시니까 전문가들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면 무인 가게 대상 범죄를 막을 안전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범죄의 그 예방은 그 민과 그다음에 그 관이 함께하는 그 치안 협력이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도 한번 생각을 해봐서 무인 점포 스스로도 민간 경비를 활용하는 특히 출입자 신분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만으로도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모텔 객실에서 수색이 진행됩니다. 경찰관들의 눈에 든 건 바로 해바라기 씨 봉지. 안에서는 하얀 가루가 가득 담긴 비닐 지퍼백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견과류 봉지에 마약을 숨겨 국내로 들여온 사람은 40대 주부 A씨.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넘어가 지난 6월부터 2달 동안 8차례에 걸쳐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제도를 이용해 기내 수화물 검사를 면제받았는데 한 번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을 수고비로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상선이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여 건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밀반입한 필로폰을 다른 유통책에게 공급한 것입니다. A씨가 국내로 들여온 필로폰은 5.8kg, 무려 19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로 따지면 190억 원어치입니다. 경찰은 A씨를 포함해 마약 밀수와 유통 등에 가담한 8명을 검찰에 넘기고 이 가운데 4명은 구속했습니다. 또 시중에 팔려나간 필로폰의 행방을 쫓는 동시에 필리핀에서 아르바이트를 모집하고 범행을 지시한 윗선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수능 출제위원이 돈을 받고 학원의 문제를 판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팔았다고 신고한 교사 322명과 출제위원 명단을 비교한 결과 24명이 학원에 문제를 팔고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위원으로도 활동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수가 억대의 돈을 받았고 5억 원 가까이 받은 교사도 있었지만 24명 중 22명이 영리행위 겸직 허가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판 사실을 숨긴 채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현직 교사 4명을 수능시험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출제위원 참여 뒤 문제를 판 22명은 청탁금지법과 비밀유지 서약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들에게 문제를 산 대형 입시학원 등 21곳도 수사 의뢰했습니다. 그 무엇보다 공정의 가치가 중요한 시험을 사교육 카르텔이 훼손하는 일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육부는 적발된 출제위원들이 자기가 판 문제와 비슷한 문제를 시험에 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일이지만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제 단계에서도 여러 명이 같이 검토를 하고 한 사람이 단독으로 출제하는 시스템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낸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됐다라고 할 그런 개연성이나 이런 것들은 좀 많이. 교육부는 올해 안으로 문항 판매자의 출제 참여를 원천 배제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사교육업체가 병역특례요원에게 모의고사 문항을 내게 한 것과 관련해서도 해당 업체와 특례요원 모두 수사 의뢰하고 사교육업체는 병역특례 업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학교별 전담 변호사, 이른바 우리학교 변호사제를 도입합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전담 자문해줄 1학교 1변호사제로 내년부터 비용을 지원합니다. 교육지원청엔 아동학대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신속 대응팀,
이른바 SEM 119도 신설됩니다. 이들은 아동학대 신고나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현장 조사부터 법률 대응까지 돕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자나 악성 민원인에 대해선 고발까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교육활동과 관련 법적 분쟁을 겪을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찾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도움을 받으려면 어디에 연락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종합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마치 부모에게 금쪽이 교정 방법을 알려주듯 교사에게도 학생의 문제 행동을 교정할 방법을 조언해줄 전문 인력을 두기로 했습니다. 또 초등학교에 전문 상담 인력을 충원해 검사 및 치료 지원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교실에서 발생하는 위험 상황에서 교원을 구하기 위한 비상벨 시스템도 시범 운영합니다.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단순 반복 문의는 민원 첩보 시 받도록 하고 서울 모든 초등학교에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를 설치합니다. 학교를 방문할 때는 카카오 채널을 통해 사전 예약을 하도록 했습니다. 별도 마련될 상담 공간엔 폭언, 폭행 등 이상행동 감지 시 자동 녹화되는 지능형 영상 감시 시스템이 설치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한전은 4분기를 앞두고 전기요금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 기한 내에 4분기 전기요금이 결정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정부는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이미 2차례 전기요금을 올렸지만 고환율과 연료비 상승 때문에 한전의 재정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발전사에서 전기를 구입한 가격과 소비자에게 파는 가격의 차이가 6월엔 31원까지 올라갔으나 7월엔 7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에다 최근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동절기를 앞두고 국제 LNG 가격도 올라갈 것으로 보여 4분기에는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가 커지는 역마진 구조가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천연가스는 유가 연동용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유가가 오르면 국내에 들어오는 천연가스 가격도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한전의 전력 구입비가 4분기에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더구나 내년 4월 총선까지 앞두고 있어 추석 연휴 전에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올해 초 난방비 폭탄 이후 2분기 전기요금은 한 달 반이나 인상이 지연됐고 한전 사장이 물러나는 등 진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전의 누적 적자는 48조 원에 달해 연말로 갈수록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전이 발표한 25조 7천억 원 규모의 자구안도 사실상 진행된 게 없어 전기요금 인상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결국 4분기 전기요금은 국민 여론과 국제 에너지 가격 흐름을 살펴보며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다 소폭 인상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수급자 문턱을 낮추는 데 주력했습니다. 우선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기준액을 중위소득의 30%에서 35%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생계급여 대상자를 늘리는 건 2017년 이후 7년 만입니다. 먼저 내년에 32%로 올리면 1인 가구의 생계비는 최대 71만 원, 4인 가구는 183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일 때문에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2000cc 미만 자동차가 생업용으로 쓰이면 재산으로 산정되지 않도록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3년 동안 21만 명이 더 생계급여를 받게 됩니다. 의료급여도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합니다. 내년부터는 가족 중에 중증장애인이 있다면 부양의무자가 있는지 따지지 않고 의료급여가 지급되고 입원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73곳에서 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됩니다. 기존의 중위소득의 47%까지 주어졌던 주거급여는 3년 안에 50%까지 점진적으로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주거급여 수급자는 3년 동안 19만 5천 명 늘어나게 됩니다.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급여 역시 인상합니다.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학령에 따라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오르게 됩니다. 여전히 상당한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번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는
약자 복지 실현을 위한 앞으로의 3년간의 제도 개선 과제를 담았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아직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빈곤층은 66만 명에 이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빈곤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내년 기초생활보장 예산을 2조 원 늘렸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